노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생각보다 깊게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언젠가 자연스럽게 도달하는 나이, 시간만 지나면 맞이하게 되는 단계라고 쉽게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장수 국가가 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60, 70이면 인생의 뒷부분이라고 여겼지만 지금은 90, 100세까지 사는 것이 전혀 특별하지 않습니다. 수명이 길어진 만큼 노년의 시간도 길어졌고 그 길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우리 세대의 가장 현실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어진 시간이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년퇴직을 하고 처음 1년을 지나며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빨리 은퇴하는 게 아니었는데 미리 준비할 걸 그랬다.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데 있습니다. 예전에는 회사, 가정, 책임, 역할이라는 무게가 우리를 하루 종일 움직이게 만들었지만 은퇴 후에는 그 무게가 사라지면서 갑자기 삶이 텅 빈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하고 싶은 것도 딱히 없으며 하루가 길고 마음은 허전해집니다. 이 허전함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많은 연구에서 은퇴 후 첫 3년의 삶의 질과 강하게 연관된다고 말합니다. 하버드의 장기 추적 연구에서는 은퇴직 후 방향을 잃은 사람들은 5년 내 신체적, 정서적 건강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즉, 노년의 시간은 길어졌지만 그 시간 안에서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채워야 하는가? 많은 분은 새로운 취미, 새로운 모임, 새로운 목표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삶이 풍요로워지는 길은 새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젊은 시절처럼 무언가를 더 가져야 안정되리라 믿어왔습니다. 더 많은 인간관계, 더 나은 생활, 더 좋은 집, 더 높은 만족. 하지만 노년의 심리는 완전히 다르게 움직입니다. 하버드 노화 연구에서는 60세 이후의 행복은 추가가 아니라 감소와 관련이 깊다고 명확히 말합니다.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오히려 줄일수록 마음과 삶이 정돈되고 줄일수록 더 생생한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어르신들의 실제 경험에서도 드러납니다. 제가 만난 70대, 80대 분들은 거의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몰랐다. 그 말 속에는 예상보다 훨씬 길어진 노년의 시간과 그 시간 앞에서 느끼는 막막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뒤돌아보니 중요한 건 많지 않더라. 괜히 마음만 무겁게 한 것들이 너무 많았지. 놀랍게도 그분들이 말하는 마음만 무겁게 한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인간관계,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 젊을 때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 건강을 망치는 사소한 식습관, 설명하고 가르치려는 말버릇, 움직이지 않는 생활.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노년의 행복을 잠식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 요소들은 하나같이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만으로 해결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노년 심리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젊을 때는 무언가를 더 쌓아야 안정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덜어낼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노년기를 충만하게 살고 있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덜어내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보여요. 덜어내면 나의 마음이 들리고, 덜어내면 몸의 신호가 보이고, 덜어내면 인간관계의 본질도 보입니다. 결국 노년의 핵심은 어떻게 더 많이 가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덜어내고 가볍게 살아가느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불안합니다.
덜어내면 텅 비는 게 아닐까? 사람을 줄이면 외로워지지 않을까? 욕심을 줄이면 뒤처지는 건 아닐까? 그런데 연구와 실제 사례는 전혀 다른 방향을 알려줍니다. 줄이면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채워진다는 점입니다. 공간을 비워야 산소가 들어오듯 마음의 공간도 비워야 새로운 설렘이 들어옵니다. 덜어낸 자리에 잔잔한 평안, 새로운 인연, 건강한 습관들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크고 거창한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깨달음 하나, 사라져야 할 습관 하나, 내려놓는 용기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노년에 반드시 덜어야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쌓아온 것들 중 무엇을 내려놓아야 앞으로의 시간이 가벼워질 수 있을지, 그리고 덜어낼 때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지 구체적인 연구와 삶의 사례를 통해 차근차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삶이 앞으로 10년, 20년 더 평온해지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여기서 시작될지 모릅니다. 때로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보다 오래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것이 더 큰 용기입니다. 이 영상은 그 용기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노년의 삶을 바꾸는 힘은 거창한 계획이나 대단한 결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하고 단순한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우울감이나 허전함을 느끼는 이유는 무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쌓여온 것들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관계, 너무 오래 들고 있던 욕심, 버리지 못한 감정들, 그리고 쌓이기만 한 생활 습관들.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하루를 더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노년기의 진정한 변화는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쉽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덜어낼 용기가 필요한데 우리는 평생 동안 쌓아야 한다는 기준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많을수록 좋다. 욕심은 있어야 발전한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 이런 젊은 날의 규칙이 은퇴 후에도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덜어내려 하면 불안이 먼저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은 착각입니다. 실제로 덜어낸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울 정도로 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 Harvard Study of Adult Development는 85년에 걸쳐 수천 명의 삶을 관찰하며 중요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행복은 관계의 수가 아니라 질에 달려 있다. 즉, 많은 사람을 알고 있다고 해서 안전하거나 외롭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미 없는 관계가 많을수록 비교와 스트레스가 늘고 감정 소모가 커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탠퍼드의 경제심리 연구에서는 노년기의 만족도는 소유의 양보다 삶을 가볍게 만드는 선택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즉,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비우는 행동이 마음을 가장 안정시키는 결정적 요인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를 몸으로 증명한 어르신들의 사례는 놀라울 정도로 일관적입니다. 제가 인터뷰한 78세 여성분은 관계를 30% 줄이고 나서야 비로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의 부담감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전화가 울리면 혹시 또 부탁하는 사람일까 긴장되곤 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숨이 편안해졌어요. 반대로 82세 남성 어르신은 한때 500명 가까운 연락처를 유지하며 자신이 외롭지 않다고 느끼려 했지만 정작 자주 연락하는 사람은 고작 3명뿐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난 뒤 큰 해방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버린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것만 남긴 거예요. 이런 변화는 단순히 감정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관계를 줄이면 욕심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원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타인의 삶을 계속 들여다보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새 차를 샀다. 누군가는 손주를 자랑한다. 어떤 사람은 노후에 취미생활을 다양하게 즐기고 있다.
이런 정보들이 끊임없이 들어올 때 비교는 멈추지 않습니다. 비교가 시작되면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관계를 줄이면 이런 비교가 차단됩니다. 남의 삶이 덜 보이면 내 삶의 기준이 다시 살아납니다. 욕심이 줄어들면 신기하게도 만족감이 올라갑니다. 만족감이 올라가면 일상이 훨씬 가볍고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덜어냄의 첫 번째 변화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공간이 비워지면 새로운 경험이나 인연이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관계를 줄였더니 오히려 더 잘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됐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바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마음이 비어 있어야 새로운 기쁨이 들어옵니다.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이것은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을 줄여야 비로소 눈앞의 삶이 보입니다. 더 건강해야 한다는 압박, 더 젊어 보여야 한다는 스트레스, 자식에게 완벽한 부모여야 한다는 마음. 이런 욕심들이 사라지면 자기 자신을 훨씬 너그럽게 바라보게 됩니다. 매일 거울 속에 나를 평가하는 일이 줄어들고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하루를 살 수 있게 됩니다. 내 나이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마음의 평온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평온은 돈이나 물건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져야 행복하지만 노년에는 덜어야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두 번째 변화입니다. 마지막으로 덜어냄은 몸의 리듬에도 영향을 줍니다. 관계를 줄이면 감정 소모가 줄고 욕심을 줄이면 스트레스가 낮아지며 스트레스가 줄면 수면의 질이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은퇴 후 스트레스가 줄어든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면의 질이 25% 높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도 따라 편안해진다는 겁니다. 결국 덜어냄은 감정, 생각, 습관, 몸의 순서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노년기의 첫 번째 과제는 비우기라고 말합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고 줄여야 여유가 생기고 내려놓아야 돌보는 마음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평생 쌓아온 것들을 버리는 것이 두렵지만 사실 노년기의 가장 큰 선물은 쌓아온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그 자체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덜어내야 할 것들이 반드시 하나쯤은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를 덜어내는 순간 새로운 기운이 당신의 하루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노년의 삶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것은 큰 질병도 갑작스러운 사건도 아닙니다. 대부분 아주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평생 익숙하게 해왔기 때문에 문제라고조차 생각하지 못했던 행동들, 특별한 이유 없이 반복하지만 몸의 신호를 조금씩 약하게 만드는 패턴들, 그리고 그중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식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곤 합니다. 나는 잘 먹어. 밥도 꼬박꼬박 챙겨 먹고 과일도 매일 먹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하지만 한국영양학회,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터프츠 대학의 노화연구는 정반대의 사실을 말합니다. 노년기의 식습관 문제는 양이 아니라 구성 때문이다. 즉, 잘 먹는 것처럼 보여도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면 몸은 빠르게 쇠약해지고 반대로 적당히 먹는 것 같아도 구성만 제대로 갖추면 몸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됩니다. 특히 단백질은 노년 건강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 60세 이후에는 근육이 1년에 평균 1%씩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감소 속도가 2배로 빨라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기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곤해집니다. 둘째, 계단 오르기가 두려워져 외출 빈도가 줄어듭니다. 셋째, 외출이 줄면 사람을 덜 만나고 감정이 우울해집니다.
넷째, 우울해지면 움직이는 욕구가 더 줄면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단백질 부족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노년의 조용한 붕괴라고 불릴 만큼 파괴력이 큽니다. 실제로 서울대 노년의학연구팀은 75세 이상 어르신 420명을 조사한 결과 단백질 섭취량이 충분한 그룹은 부족한 그룹보다 기능적 독립성,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33% 더 높았다는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단백질 부족은 단순히 근육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면역력 저하, 회복 속도 감소, 수면질 저하, 심지어 인지 기능과 감정 조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이 쉽게 요동치거나 괜히 짜증이 늘어나는 것도 영양 문제와 연결된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만나본 78세 어르신 한 분은 아침마다 밥, 국, 김치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보기에는 성실한 식단이었지만 단백질은 거의 없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오후가 되면 누워 있어야 했으며 밤에는 이유 없이 우울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계란 하나, 점심에 두부 조금, 저녁에 생선 한 토막만 추가하신 후 2달 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하네. 요즘은 걷는 게 전보다 훨씬 가벼워. 밤에 덜 깨요. 이것이 단백질의 힘입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지만 그 단순한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수십 년의 건강이 가라앉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백질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노년의 건강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습관은 당 섭취 과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단 거 안 좋아해 라고 말하지만 저녁 식사 후 과일 한 접시, 떡 한 개, 빵 조금, 과자 한 줌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가 충분히 발생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란 혈당이 갑자기 올라갔다가 빠르게 내려가는 현상으로 이 과정에서 심한 피로, 불안감, 집중력 저하, 과식 욕구 증가가 나타납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훨씬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일본 도쿄 의과대학의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서 반복적인 혈당 스파이크가 수면질을 40%까지 떨어뜨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밤에 자주 깨고 새벽에 이유 없이 답답하거나 공복감이 올라오는 일이 생깁니다. 여기에 더해 가장 치명적인 습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늦은 밤 식사입니다. 저녁을 8시, 9시에 먹거나 TV를 보며 주전부리를 집어먹는 행동은 간의 회복 시간을 빼앗습니다. 가는 밤 시간 동안 피로 물질을 정리하고 호르몬 균형을 회복하는데 음식이 들어오면 이 기능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붓기, 무거움, 피곤함을 느끼게 되고 낮 동안의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실제로 7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영국 런던 킹스 칼리지 연구에서는 늦은 밤 음식 섭취를 줄이기만 해도 아침 에너지 수준이 평균 28% 증가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은퇴 후 가장 먼저 실천한 것이 바로 7시 컷 원칙이었습니다. 7시 이후에는 물과 차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규칙입니다. 처음에는 습관이 남아있어 입이 심심했지만 3주가 지나자 야식 생각이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훨씬 가벼워졌고 밤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줄었으며 오후에도 몸이 축 처지는 느낌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먹는 양을 줄인 것이 아니라 먹는 시간을 줄였을 뿐인데도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결국 노년의 식습관에서 반드시 줄여야 할 것은 3가지입니다. 첫째, 단백질 부족. 둘째, 당 과다 섭취. 셋째, 늦은 밤 식사. 이 3가지가 조용히 몸의 에너지를 빼앗고 감정을 흔들고 움직임을 줄이며 결국 노년의 삶 자체를 무겁게 만듭니다. 그리고 식습관은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라 하루의 기분, 인간관계, 외출 여부, 자기 인식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곧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살아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노년의 건강은 특별한 운동이나 비싼 보충제가 아니라
줄이는 식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가벼운 몸은 가벼운 마음을 만들고 가벼운 마음은 가벼운 하루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이 쌓일 때 노년의 생명력은 되살아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잦아지는 이유는 단순히 성격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뇌의 변화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서울대 UCLA 공동연구는 60대 후반부터 뇌의 억제 기능이 서서히 약해지면서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곧바로 말로 튀어나오는 경향이 강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즉, 말이 많아져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조절하는 능력이 줄어들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대, 80대가 되면 과거 이야기나 걱정, 조언이 끝없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본인은 좋은 뜻으로 말을 꺼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부담을 느끼거나 잔소리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갈등은 이렇게 아주 작은 틈에서 시작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나온 어르신들 중 상당수는 예전보다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조금만 들어보면 문제는 대부분 말의 길이와 타이밍에 있었습니다. 82세 어르신 한 분은 동네에서 사람들과 자주 부딪히다 결국 외로움을 크게 느끼게 된 후 스스로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더라고.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 그분이 바꾼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말을 줄이는 연습. 그런데 이 단순한 변화 하나가 그의 인간관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5가지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첫째, 상대가 말할 때는 절대 끼어들지 않는다. 둘째, 조언은 요청받았을 때만 한다. 셋째, 과거 이야기는 3문장 이상 하지 않는다. 넷째, 누가 잘못해도 그럴 수도 있지라고 먼저 생각한다. 다섯째, 말보다 표정을 먼저 챙긴다. 이 5가지를 실천했을 뿐인데 주변 사람들이 다시 말을 걸기 시작했고 멀어졌던 손주들도 할아버지를 더 편하게 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르신의 변화는 연구 결과와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미국 APA 심리학회는 70대 이후의 인간관계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말의 절제력을 꼽았습니다. 반대로 말이 길어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첫째, 설명과 변명이 많아지면서 상대가 피곤해져 거리를 둡니다. 둘째, 무의식적으로 비교나 판단의 말이 섞입니다. 누구는 아직도 일한다더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끈기가 없어. 내가 살아보니까. 이런 말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 기제에서 나오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비판이나 지적처럼 들립니다. 셋째, 가족 관계에서 갈등이 커집니다. 특히 부모-자녀 관계에서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부모는 걱정해서 말하는 것이지만 자녀는 또 시작이네 라고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넷째, 말이 길어질수록 자신도 모르게 감정이 격해지는 일이 많습니다. 말과 함께 감정도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이 많은 노년은 더 쉽게 지치고 더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반면 말을 줄이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 관계가 편안해지고 대화가 부드러워집니다. 둘째, 갈등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셋째, 듣는 힘이 생깁니다. 듣는 사람 옆에 사람이 모인다는 말처럼 조용히 들어주는 존재는 누구에게나 편안함을 줍니다. 넷째, 스스로도 피로가 줄어듭니다. 감정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마음이 단단해지고 우울감이 줄어듭니다. 말을 줄이는 사람일수록 마음의 안정도가 높다는 것은 여러 심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MIT 옥스퍼드 공동연구에서는 자신의 말을 20%만 줄이는 것만으로도 인간관계 만족도가 평균 37%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 한마디를 덜 하는 것이 어떻게 이런 변화를 만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을 줄이면 판단이 줄어듭니다. 판단이 줄어들면 비교가 줄어듭니다. 비교가 줄어들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편안한 마음은 자연스럽게 표정과 태도에도 드러납니다. 즉, 말의 변화는 단순한 의사소통 방식을 넘어 삶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강력한 힘입니다. 76세 할아버지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말을 많이 해야 인정받는 줄 알았어. 근데 나이 드니까 조용한 사람이 더 품이 있어 보이더라고. 이 말에는 노년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젊을 때는 목소리를 키우는 것이 힘이지만 노년에는 목소리를 낮추는 것이 힘입니다. 그렇다면 말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제가 실제로 실천해본 방법 중 효과가 컸던 것들은 이렇습니다. 첫째, 말하기 전에 지금 꼭 말해야 할까를 한번 생각하기. 둘째, 내 조언이 지금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를 먼저 떠올리기. 셋째, 상대가 말을 할 때는 머릿속에서 맞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먼저 공감하기. 넷째, 과거 이야기는 핵심만 짧게 말하고 멈추기. 다섯째, 부정적인 말은 절반만 꺼내고 더 이상 이어가지 않기. 이 5가지만 실천해도 주변 사람들의 태도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달라집니다. 노년은 관계가 행복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지키는 힘은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절제하는 데 있습니다. 말이 줄어들면 사람이 가까워지고 그 가까움이 노년의 외로움을 막는 가장 큰 방패가 됩니다. 말은 힘입니다. 그러나 노년의 말은 적을수록 더 깊게, 더 따뜻하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인생 후반부의 품위를 완성합니다. 노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가장 과소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래 앉아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운동 부족이 문제라고 말하지만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데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이 20년간 8,000명을 추적한 연구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은 사망률이 40% 증가한다. 숫자로만 보면 과장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 노년의 몸에서는 이 변화가 매우 빠르고 직접적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앉아있는 순간 우리 몸의 주요 기능들이 정지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다리 근육은 움직이지 않고 혈액순환은 느려지고 심장은 더 강하게 펌프질해야 하고 허리와 골반의 근육은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미세한 압박들이 쌓여 만성피로, 허리 통증, 다리 저림, 부종으로 이어지고 결국 외출이 줄며 활동 자체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74세 어르신도 비슷한 사례였습니다. 딱히 아픈 데는 없는데 하루가 너무 힘들다고 말하셨지만 생활 패턴을 들어보면 아침 TV 1시간, 점심 후 TV 40분, 오후 TV 2시간, 저녁 후 TV 2-3시간.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냈습니다. 제가 30분에 한 번만 일어나 보세요 라고 조언하자 처음에는 귀찮아했지만 2달 후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몸이 가볍고 밤에 덜 뒤척여요. 예전보다 걷는 게 훨씬 덜 힘들어요.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앉아있는 시간을 줄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큰 변화가 생길까요?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노년의 기력은 운동량이 아니라 움직이는 빈도에서 나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운동을 한번 세게 하면 하루 종일 몸이 활성화되지만 나이가 들면 몸의 회복력과 근육 반응성이 낮아져 짧은 움직임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서울아산병원 노인의학센터는 노년기 체력 유지의 핵심은 지속적 짧은 움직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즉, 1시간의 운동보다 30분마다 2세 3분씩 일어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움직임은 혈액을 다시 흐르게 하고 굳은 근육을 깨우고 뇌에 산소를 공급해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뇌는 산소 공급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기억력, 집중력, 감정 안정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은 나는 집안일 하니까 움직이는 거지입니다. 그러나 연구들은 집안일은 움직임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대부분의 집안일은 짧게 움직이고 다시 오래 앉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즉, 활동이 단절되어 있고 연속성이 없습니다. 이 패턴은 몸에 활력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생활 움직임이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생활 움직임은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몸을 깨우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10분 걷기, 설거지하면서 발 뒤꿈치 들기, 치약을 짜며 다리 바꿔 서 있기, TV 광고 나올 때마다 일어나기, 전화 통화는 서서 하기, 잠들기 전 집안을 2번 돌기. 이런 작은 움직임들은 노년의 생명력을 되살리는 작은 스위치와 같습니다. 특히 TV 광고 타이밍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데 광고 길이가 평균 2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짧은 움직임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운동을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끼워 넣는 것으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치명적인 또 다른 이유는 심장과 혈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랜 좌식 생활은 다리의 혈액이 위로 올라오는 속도를 늦추어 심장이 더 많은 압력으로 펌프질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장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지속적 압박은 피로를 가중시키고 심혈관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오래 앉아있는 사람일수록 오후가 되면 이유 없는 무기력, 두통, 집중력, 저하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혈액 정체에서 오는 신호임을 아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우울감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움직임이 줄어들면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감정 안정 호르몬의 분비가 크게 감소하는 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즉, 오래 앉아있는 생활은 몸뿐 아니라 마음에도 직접적 악영향을 줍니다. 우울감, 불안감, 생각의 둔화 등이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은 이것 역시 줄이는 것만으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30분에 한 번 일어나기만 실천해도 감정 안정도가 평균 32%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노년의 생명력은 근육에서 나옵니다. 근육이 움직일 때 뇌가 깨어나고, 뇌가 깨어날 때 감정이 밝아지고, 감정이 밝아질 때 외출이 쉬워지고, 외출이 쉬워질 때 인간관계가 살아납니다. 결국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노년의 삶 전체를 건드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변화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잊고 있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운동이 어려워도 관절이 좋지 않아도 체력이 약해도 할 수 있는 변화, 바로 일어나는 힘입니다. 오래 앉아있을수록 사람은 더 앉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한 번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하면 몸은 다시 살아나고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하루 전체의 리듬을 바꿉니다. 노년의 건강은 특별한 도전이 아니라 아주 작은 줄임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줄임은 당신의 몸과 마음을 다시 깨어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노년의 삶을 힘들게 하는 요소들 중 가장 깊고 보이지 않는 뿌리는 바로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돈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건강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 허전함과 우울감을 느끼는 이유는 자신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의 삶을 계속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스스로를 깎아내리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비교가 어느 정도 동기와 경쟁심을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60세 이후부터 비교는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합니다.
옥스퍼드 행복연구팀은 70대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노년의 불행은 물질적 조건보다 비교 습관과 더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70세 이후에는 인생의 구조가 이미 대부분 완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커리어를 쌓을 수도 없고, 자녀를 어린 시절처럼 이끌 수도 없고, 젊은 시절처럼 외모 경쟁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 말은 곧 비교가 가능성의 비교가 아니라 결과의 비교가 된다는 뜻입니다. 결과를 비교하면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의 손주는 잘 크고, 남의 집은 넓고, 남의 건강은 더 좋아 보이고, 남의 연금은 더 많고, 누군가는 여행을 다니고.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못한 게 많구나 라는 생각이 스며듭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단지 남의 삶의 한 조각만 보고 전체라고 착각한 결과일 뿐입니다. 저와 대화를 나누었던 72세 어르신은 매일 아침 동네 카페에서 신문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신문보다 더 신경 쓰이는 것은 주변 테이블에서 들리는 대화였습니다. 저 사람 아들은 대기업 다닌다네. 저분은 손주가 둘이라던데. 저 집은 이번에 해외여행 다녀왔다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불편함이 올라왔고, 비교가 쌓여 하루 전체가 무겁고 짜증스럽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털어놓은 말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내가 내 삶을 보는 게 아니라 남의 삶을 훔쳐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한 문장은 너무 많은 것을 설명해 줍니다. 비교는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는 과정입니다. 타인의 삶이 기준이 되는 순간, 나 자신의 삶은 흐릿해지고 의미를 잃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비교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바로 감사 습관입니다. 수많은 연구는 감사 습관이 우울감, 불안, 비교심을 유의미하게 낮춘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밝혀왔습니다. 미국 UC 버클리의 긍정심리 연구팀은 하루에 단 한 줄의 감사 기록만으로도 3주 후 정서적 안정도가 평균 25%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마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시선을 바꾸는 힘입니다. 비교는 없는 것을 보게 만들고, 감사는 이미 있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이 둘은 절대로 동시에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시작되는 순간 비교는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제가 만나본 88세 어르신 한 분은 무려 10년 동안 감사 일기를 쓰고 계셨습니다. 그의 감사 일기는 매우 소박했습니다. 오늘 햇살이 좋았다. 걷기가 어제보다 쉬웠다. 국물이 따뜻했다. 전화 한 통이 와서 반가웠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감사 일기를 쓰고 나니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보이더라고. 이 말은 단순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비교를 멈춘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마음의 평온입니다. 비교는 줄줄이 연결된 사슬처럼 다른 문제도 함께 불러옵니다. 비교가 많아지면 욕심이 늘고, 욕심이 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불안해지면 관계가 예민해지고, 예민해지면 말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지면 갈등이 커지고, 갈등이 커지면 다시 비교가 올라옵니다. 이 악순환의 중심에 비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줄이면 다른 5가지 문제, 관계 욕심, 식습관, 말, 앉아있는 시간도 놀라울 만큼 정리됩니다. 삶의 기준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비교를 줄이기 위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실천은 무엇인가? 그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밤 감사 한 줄을 쓰는 것.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감사는 마음의 방향을 조용히 바꿉니다. 비교는 나를 벗어나게 하지만 감사는 내게 돌아오게 만듭니다. 비교는 부족함을 키우지만 감사는 충분함을 키웁니다. 비교는 눈을 흐리지만 감사는 마음을 맑게 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맑음이 쌓여 노년의 평온을 완성합니다. 노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가진 것에 대한 시선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줄이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관계를 줄이고, 욕심을 줄이고, 식습관을 줄이고, 말을 줄이고,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마지막으로 비교를 줄일 때 노년은 더 이상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사라지는 시간이 됩니다. 이제 당신의 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